네, 안녕하세요. 이학 박사 김현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세 플라스틱과 생분해 기능성 포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뭐 코로나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집에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번씩은 이런 플라스틱 그래 배출이 너무나도 심하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이런 얘기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배워보고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우리 과학자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최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19년에 비해서 2023년, 그러니까 4년 동안 배달 음식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체에서 34%였다면 지금 현재 59%로 굉장히 많은 비율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명 중에 6명은 이미 배달 음식 앱을 활용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배달 음식을 시킨다는 것은 대부분 다 일회용 포장 용기를 사용한다는 거고 그만큼 플라스틱 배출률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얘기까지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그 플라스틱 배출률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구조에서 플라스틱 석유 화학 산업 자체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2위 산업입니다. 1위는 당연히 자동차 배기가스이지만 그 2위가 바로 우리 플라스틱을 만드는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얘기를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이 정의를 보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5mm 이하인 플라스틱 조각을 뜻합니다. 크기가 5mm 이하인 플라스틱 조각인데요. 어, 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그 우리가 버려진 플라스틱이나 쓰레기가 잘게 부서지면서부터 생성이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치약이나 이런 뭐 샴푸나 이런 것들 우리가 우리 마찰력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세안용 화장품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합성 섬유 조각들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안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원래 썼던 것들이에요. 썼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런 것들이 바다로 흘러가고 우리가 환경에 노출이 되고 결국에는 이런 환경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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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우리가 사람이 섭취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간 평균적으로 사람은 5g이라고 하는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한 달간 쌓이면 계산하면은 21g 그리고 1년간 매년 연간 한 사람당 250g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게 환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 순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나 이런 환경에 버려진다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결국엔 돌고 돌아서 그것이 우리가 바다 생물이 먹고 우리가 그러면 생선으로 또 섭취를 하고 음, 그런 아니면 환경에다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뭐 다른 이제 농작이라든지 아니면 축산 이런 부분에 또 흘러 넘어가게 되고 그걸 또 사람이 또 섭취하게 되고 이러면서부터 결국에는 계속 순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결국엔 미세 플라스틱을 최종적으로 섭취하는 단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안 좋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면 어떤 물질이든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그거에 대한 독성이 증가합니다.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최근에 기능성 물질 같은 경우에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나노 입자로 뭘 했다 이런 식으로 나노 사이즈로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식의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사이즈가 작을수록 효과가 더 높아지거든요. 효과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어, 높아지는 거고 원래 독성 물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그 독성이 더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표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표면적이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쉽게 설명드려보면은 사이즈가 만약에 이러한 물체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물체가 어떤 이 독성을 가진 물체가 이만한 사이즈라고 해요. 그럼 얘가 물리적으로 붙어야지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크기가 결국에는 이 손바닥만큼 붙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2개 정도밖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작은 물질, 이만한 공해에 작은 물질이 붙는다고 하면 아주 많은 물질들이 붙어 나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아주 많은 물질이 이 손바닥에 붙게 되면서 그 독성은 한 개가 아닌 아주 많은 여러 개가 붙어 나가게 되면서 그 독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능성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성도 더 나노 입자로 더 작게 사이즈로 우리가 합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들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과학자들이 요즘에 온실가스 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플라스틱 환경, 이런 비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식물이나 생물 유기체, 대부분 생물 유기체라고 하면은 어, 어, 미생물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미생물이 거기서 나타난 이런 고분자, 녹말이라든지 셀룰로즈, 이런 단백질, 젤라틴, 단백질은 대표적으로 젤라틴이라든지 아니면 콜라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원료로 사용한 자연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자연 분해가 가능한 이런 고분자들, 녹말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강도가 세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개발이 되면서 요즘에는 이 두 개의 물질이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PLA라는 물질 하나와 PHA라는 물질 하나가 있습니다. PLA 같은 경우는 옥수수나 사탕수수에서 얻어지는 다당류로 인해서 만들어낸 어, 생분해성 플라스틱인데요. 저도 이 PLA를 많이 다뤄봤었는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지금 현재 어, 우리 커피에서 테이크아웃 할 때 이제 커피가 이제 떨어지는 그 일회용 용기찬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PLA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물성이 굉장히 단단하고 페트, PET 물성과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그렇게 해서 PLA를 많이들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HA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 번씩 그 배달의 민족에서 그 저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배민 비마트 이런 것들을 이제 음, 그 배달을 시키게 되면은 거기 오는 그 비닐이 요즘에 편의점이나 이런 비닐 같은 거 보면 옛날 그 비닐 느낌이 아니잖아요. 뭔가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좀 질감도 좀 특이하고 그런 비닐들이 바로 PHA로 만든 그 비닐입니다. 그래서 약간 기존에 쓰던 이런 비닐과 좀 비슷한 그런 흐물흐물하고 굉장히 탄력성 있는 그런 물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은 바로 그 미생물의 분비물, 당을 섭취한 미생물의 분비물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로 PHA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물질들이 많이들 활용이 되면 좋겠지만은 당연히 물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 만들던 페트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만드는 대량 생산에 비해서 아무래도 단가는 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봐볼 건데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장점은 일단 자연 친화적이죠. 당연히 이제 자연에서 어, 자연 친화적으로 이제 100% 분해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이런 쓰레기 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도 어느 정도 감소를 많이 시킬 수도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 페트 플라스틱에 비해서 물성이 약하고 그리고 응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현재 기술력으로선 그리고 비교적 더 높은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든지 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일단 가격이 어느 정도 낮아져야 돼요.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해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그래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많은 발전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요구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요구가 어느 정도 맞아야지 우리가 실제 실생활에서 활용이 될 수도 있죠. 아까 말했던 PLA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들도 우리가 많이 찾고 있어요. 많이 찾고 있지만 이런 요구되는 기능들이 어느 거는 적합한 경우도 있지만 어느 부분 같은 경우는 부적합해서 많이들 활용이 못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서로 보완시키려고 하는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되는 기능들이 뭐냐면 일단은 강도가 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딱딱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강도가 강해서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물성이 좀 유연해야 됩니다. 그렇게 뭐 성형도 좀 쉽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것들은 우리가 페트병처럼 그렇게 딱 각이 잡힌 것들도 필요하지만 어떤 것들은 비닐처럼 유연하지만 단단한 그런 물성 같은 것들도 필요하기도 하죠. 그리고 좀 소수성이어야 됩니다. 소수성이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물에 그렇게 쉽게 녹지 않아야 돼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용기 뭐 식품 용기로 만약에 사용했다고 쳐봅시다. 배달의 민족에서 뭐 시켰다고 해볼게요. 배달 앱으로 뭐 김치찌개 시켰는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용기 자체가 물에 너무 잘 녹는 거예요. 그럼 특히나 뜨거운 물이라면 훨씬 더 잘 녹겠죠. 그 뜨거운 찌개를 넣으면 다 확 녹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에는 잘 녹지 않는 소수성 물질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높은 녹는 점이 필요합니다. 높은 녹는 점. 너무 뜨거운 것들을 우리가 담을 때도 버틸 수 있는 높은 녹는 점이 필요하고 그리고 빛 투과성들도 어느 정도 일부 식품에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식품이나 의약품이나 이런 데가.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빛에 의해서 굉장히 약한 물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빛을 뭐 자외선이라든지 뭐 가시광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빛 투과성, 빛 차단성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성들도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수분 차단성, 당연히 수분은 차단이 돼야죠. 외부에서 있는 수분, 그 공기 중에 있는 이런 습도나 이런 것들이 내부 물질까지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물 분자 안에 있는 뭐 다른 미생물들도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외부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어,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분 차단성들도 요구가 됩니다. 근데 이런 소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사실 그 자연 분해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 기준이 이제 맞춰지면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게 사진들 몇 장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제가 박사과정 때 제가 개발했었던 이런 신소재들입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생분해성, 기능성 플라스틱을 제가 만들었었고, 이렇게 필름 형태로, 얇은 포장지 형태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현미경 사진들 찍으면서 이러한, 내가 잘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박사 졸업 논문에 이게 한번 실리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만들었던 이 생분해성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물성이 좀 약했습니다. 대신에 뭐 다른 부가적인 비차단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하게 저는 항균성, 항산화성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시켰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 그 쉘프 라이프, 그 유통기한을 좀 더 높일 수 있게 좀 이런 기능성을 첨가한 생분해성 필름을 개발했었었는데요. 이렇게 사실상 물성이 좀 약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포장재, 이런 필름으로 되어진 이런 포장재 같은 경우가 한 겹짜리일 거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다 뜯어보면은 적게는 두 가지, 세 가지 필름이 여러 개 겹쳐서 만든 포장재고 많게는 한 7, 6개, 7개 이렇게까지도 열로 압축시켜 가지고 각각 기능성이 있는 것들의 필름을 압축시켜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포장지 단가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에서도 좀 이런 항균이라든지 항산화라든지 이런 기능성을 갖고 있는 일부 기능성, 생분해성 필름을 저는 개발을 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아까 개발했었던 그런, 필름이 정말로 효과가 있냐라고 해서 그 효과 평가도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실제로, 균들을 이렇게 필름에 접종을 했었을 때 정말 잘 죽는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었고, 실제로 정말 식품에도 한번 적용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훈제 연어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식중독균이 있는데요. 연어나 이런 횟감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식중독균입니다. 그런 균에 접종을 했었을 때, 이 포장재로 포장을 했을 때, 어, 실제로 많이 죽더라. 이렇게 하는 그런 연구 결과까지도 제가 발표를 하면서 그때 박사과정 옛날에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신 되게 환경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어,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 이런 쓰레기 배출, 플라스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었습니다. 근데 우리 과학자들이 생분해성 이런 신소재들이 많이 어,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신소재들이 사실 포장 이런 식품 쪽은 식품이나 이런 의약품이나 이런데 어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 이런 포장 쪽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 약학 쪽에서는 기능성 약, 뭐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그 캡슐제라든지 이런 걸로도 또 음,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걸 또 의학으로 가게 되면 제가 했었던 이런 바이오 프린트, 바이오 잉크 이런 것들도 개발하는데도 일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느 분야에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큰 뼈대는 다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